오늘 제가 약 1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든 시대 국제 통상 환경과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뭐 작년에는 굉장히 올해는 또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웠었는데요. 더군다나 미국의 또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도 결국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바이든 시대의 또 새로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그 2021년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개관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경제 환경의 최근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시대의 국제 통상 환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7년 세계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이제 그래프는 지난 11월에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 수치입니다. 이제 보시기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맨 왼쪽이 세계거든요. 세계에서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점이 2019년도의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모가 최근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망한 내년도 올해 경제 성장률 추정치고요. 그리고 빨간 다이아몬드가 내년도 전망치입니다. 보시면은 올해 마이너스 5.1%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내년도에 5%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5.1이고 내년도 5.0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내년도에도 2019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좀 굉장히 좀 다르죠. 중국은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계속 그 양의 플러스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6.1%, 그리고 올해 2.2%, 그리고 내년도 8.4%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이라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올해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성장을 회복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성장세가 상당히 좀 미약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마이너스 5% 성장에 이어서 2.8%, 그리고 유로지역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내년에는 3.7%,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5.8, 그리고 내년도에 2%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브라질,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아세안의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3.5% 성장입니다만 내년도 가서는 한 5.5% 성장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수준을 좀 회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인데 이게 좀 시시각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참 이제 최근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미국 유로지역,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야, 일본, 그리고 인도, 아세안, 러시아, 브라질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시 한번 2차 또는 3차 웨이브가 그렇게 오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 대만이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현재 2차 내지는 3차 웨이브가 좀 되고 있고요. 사망자는 160만 명이 넘었고 누적 확진자도 7천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 세계 경제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1, 4분기에 약간의 타격을 받다가 2, 4분기에 가서 굉장히 이제 크게 타격을 받고 3, 4분기에서 회복되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기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1, 4분기 때 성장이 굉장히 뒷걸음질 찾았다가 2, 4분기와 3, 4분기 때 점점 성장이 가속화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1, 4분기 때도 약했고, 그리고 2, 4분기 때도 상당히 굉장히 그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라든가 영국,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 이런 나라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2, 4분기에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5% 정도의 심각한 그런 경기 위축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 4분기 와서
지난 10월 달 정도에 발표된 IMF나 OECD의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은 4, 4분기 와서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비교적 양호하게 그동안 선방해왔던 국가들에서 락다운이 다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성장률이 떨어져서 저희 연구원이 예측한 한 마이너스 5.1%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락다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그 효과를 미치느냐 이것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봄에 동경에서 비필수적 경제 활동을 다 봉쇄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게 되면 왼쪽 그래프가 동경 지역에서만 락다운을 했는데 이게 그 다음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락다운이 실시되는 동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렇게 일본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일본에서의 그 락다운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강력한 봉쇄 조치가 취해진다고 했을 때는 전체로 한국 경제 전체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역의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그러니까 봉쇄가 장기화가 되게 되면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요. 봉쇄가 완화되면 또 재확산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방역과 경제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 이동성 변화를 이렇게 보았을 때 보시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월인데요. 4월, 5월 달에 심각하게 봉쇄를 인해서 이동성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7, 8월 달에 살짝 내려간 것은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봐서 봉쇄가 심각하게 되면 이동성이 줄어드는데 요즘 와서 나오는 또 좀 독특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이 봉쇄의 수준을 올리더라도 이동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쇄의 수준에 대응하는 어떤 민감도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봉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동성이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봉쇄의 효과가 크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봄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세계 교역 증가율에 대한 전망인데요. 사실은 교역 증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각 기관들에서 예측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GDP 예측 같은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교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게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굉장히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만은 내년도에 봐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어 가면서 세계 교역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IMF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내년에 세계 교역이 한 8.3% 정도 성장할 것이다. 올해 마이너스 10.4% 정도로 뒤로 후퇴하니까요. 반면에 WTO 같은 경우는 한 7.2% 정도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공식적인 수치고요. 내심 기대 반 그리고 예측 반으로 봤을 때는 10% 이상의 내년도에 교역 증가율이 예상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품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교역이 별로 이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 상당히 위축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그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그 중요한 그 리스크가 무엇이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내년도는 예방과 재활이다. 이렇게 단어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결국 첫 번째는 코로나죠.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느냐. 이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 또 재확산되느냐. 이것이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고 불확실성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도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여전히 내년도에도 중요한 리스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각국 정부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확장적인 정책을, 금융, 재정, 통화 정책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21년도에 와서 더욱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금융과 실물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 소련과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냉전이 종식되고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서 단일한 하나의 체제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안보의 불확실성이 대폭 감소했고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 기술 진보, IT 혁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단한 기술 진보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어떤 그 밸류 체인을 전부 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글로벌하게 국제화하는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것이 특히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부터 2010년 사이에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분업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더욱더 확대되었고요. 국경 간 거래 비용이 하락됐기 때문에 이러한 GVC는 더욱더 확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흥국의 보건의료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신흥국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분란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 많은 그 노동 인력들이 그 어떤 국제적인 그런 노동 시장에 편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신흥국에서 굉장히 많은 소득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세계화 과정이 전반적으로 위축을 겪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보호주의를 강화하지 말고 정제 스탠드 스틸을 시키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보호주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왔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그 각 국가별로 국가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정치적 압력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들은 보호주의를 더 강화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 간 거래 비용이 다시 또 상승하면서 GVC 전개가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이 2000년대에는 굉장히 그것이 확대되어 나가다가 그 2010년도 이후에 와서는 주춤주춤하고요. 그래서 2000년대에는 GDP 성장률보다 교역의 성장률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빨랐습니다만은 2010년도 이후에는 GDP 성장률보다 교역 증가율을 오히려 밑도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에너지 시장이 재편됩니다. 과거에 이제 화석연료 시절과는 달리 천연가스, 그리고 미국에서는 셰일가스 혁명이 있었죠. 바로 이 셰일 혁명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그 국제 에너지 공급의 그런 그 양상이 달라졌고, 이것이 결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가 줄어들었고,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줄어드니까 미국이 중동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고요. 중동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오히려 증가하는 바로 이러한 모순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과 상품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상품 무역이 여전히 큽니다. 보시게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주황색이 상품이고요, 빨간색이 서비스인데 상품 무역도 굉장히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서는 성장을 했고, 특히 서비스 무역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991년부터 한 2008년도까지는 상당히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세계 무역이. 그러다가 2008년도 9년도에 한번 푹 꺾이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거의 평행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세계 무역이라 하는 것이 그전에는
굉장히 GVC의 발달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증가하다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한국인데요. 한국에는 서비스 무역이 있고 또 상품 무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품 무역이 약간 굴곡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도 이때 와가지고는 우리가 GDP보다 수출 수입 합이 더 많아서 거의 100% 우리나라 개방률 100% 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 이후에 2013년도 이후부터 무역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특히 상품 무역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무역 비중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래서 현재 GDP 대비 그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80% 이하로 현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 세계 GDP 대비 주요국의 GDP 비중인데요. 이건 PPP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개도국의 경우는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선진국, 물가가 비싼 선진국은 더 적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경상 GDP보다는 더 적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 바로 그러한 방식입니다. 실질 구매력 기준이죠. 이렇게 봤을 때 2000년에 맨 왼쪽이 2000년입니다. 빨간색이 중국이고요. 7.4%. 그리고 미국이 20.4%.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23%가 넘는 그렇게 가장 큰 그런 경제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9년대에 와서는 현재 중국이 19.3%로 세계 최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EU와 미국이 현재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GDP의 비중이 큰 변화를 겪었다. 등수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큰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소득을 그 가로축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진국, 개도국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로축은 GDP가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하는 그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에 있는 분들의 성장률이 높았고요. 소득 개선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중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낮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극상위 계층, 아주 부유한 층의 소득 증가율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보였던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인데, 이걸 이제 코끼리 곡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개 개도국이라고 하면은 주로 왼쪽, 이 그래프의 왼쪽 반 이쪽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 그 그래프로 보시면 이제 이쪽입니다. 예.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왼쪽 부분에, 그래프의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이런 부분에 개도국이 있고, 선진국은 국민들은 주로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도국에서는 중산층이 크게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이 소득이 많이 개선됐으니까요. 그러나 오른쪽 반에 있는 선진국 오른쪽 반에 주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은 소득 성장률이 낮았고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난 20년 동안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 소득 불평등도가 강화되었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개도국의 경우는 국가에 따라서 중산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그런 국가들이 꽤 있는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 살고 부자들은 더 부유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그러한 소득 불평등도의 그 심화가 더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이와 같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전반적인 이런 코끼리 곡선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인식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무역 건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보호무역 조치가 주로 활용되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관세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반덤핑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뭐 관세 할당이라든가 뭐 이런 조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최근에 와서는 위생검역, 그 다음에 기술장벽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비관세 조치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인데요. 맨 오른쪽인 2018년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이제 그 위생검역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기술장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로 활용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그 위생검역과 사실 기술장벽은 비관세죠. 비관세 조치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입국으로서의 정당한 조치라고 수입국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생검역 조치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라든가 기술 장벽이 턱없이 높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수입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조치가 많이 사용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종류의 조치에 대해서는 관세와 같이 명백하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협의가 또 쉽지도 않고 또 빨리 이 조치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WTO에서 이러한 부분을 아주 원활하게 지금 현재 작동을 해서 조치를 협의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빨리 없어지는 게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의 협상이 더욱더 중요한 현재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양자 간 협상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미중 통상 분쟁 관련해서는 뭐 2016년에서 2017년에 약간 준비를 한 다음에 2018년부터 사실 본격화되었는데요. 1단계 합의를 했고요.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이 많은 미국 상품을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보면 실적으로 보면 한 70%, 60%, 70% 정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산물 수입 관련해서 이제 많이 수입을 하고자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합의를 이행하라고 하는 현재 굉장히 그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이 1단계 합의 관련된 것은 바이든 정부가 새로 이제 집권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그 바탕엔 뭐가 있느냐? 결국은 기술 패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과연 얼마나 이제 기술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는가를 봤을 때 맨 왼쪽 그래프는 이제 2000년대 그리고 중간에 2010년 그리고 오른쪽 2017년에 전 세계 그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 건수의 변화입니다. 보시게 되면 2000년도 맨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이 양분을 하고 있죠. 첨단 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양분하고 있고 그 가장 1위를요. 그리고 2위에서도 사실은 미국과 일본이 양분하면서 독일이나 영국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 3위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한 3개가 있고 독일이 많이 있고 또 영국도 있고 카나다도 있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중국은 4위 밑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맨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2017년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1등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 양자 그 컴퓨터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다 중국이 1위를 하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 부분은 중국이 2위, 미국이 1위. 그리고 2위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주로 2위를 하고 있고 일본이 한 2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3위 분야에서는 카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돼 있고 4위 부분은 주로 일본이 많이 있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기술 패권에서 기술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양 국가 간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대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거기다가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중국이 경제가 커지고 그렇게 아주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되는데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서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그 중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그래프가 빨간색은 공화당 그리고 파란색은 민주당 소속 당원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비우호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맞는데 일반 국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중국의 강경한 대응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 초당적인 반중 정서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대중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제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세계화 위축 국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코로나19 팬데믹이 결국 어떻게 이걸 통제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인 코로나가 결국은 보건 위험을 내재화시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갖고 온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가치사슬 분야에서 밸류체인에 있어서 이게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뭐 중간자를 공급하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게 되면은 결국 봉쇄되고 그러면 중간자를 공급받지 못할 수 있고 하니까 결국 이러한 그 통상에 있어서 어떤 밸류체인 상의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돼서 가급적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생산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됐다. 이게 코로나라 하는 것이 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봤더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면을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이러한 위기 대응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민간에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포함해서 정부 개입이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 자체도 상당히 이제 그 대응에 대한 능력이 좀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속 이제 확장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을 할 여력이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는데 이건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그 여건은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코로나19와 그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사들이 그 왼쪽 부분은 이제 과거 2000년의 상황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이제 최근의 상황인데 과거의 상황은 결국 뭐냐면 미국과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가치사들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첨단이나 아니면 그 전통적인 그런 상품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오른쪽 부분 최근에 와서 보시게 되면은 독일도 있지만 중국이 이 가치사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좀 이렇게 그 편승하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치사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 이후에 또 중국의 부상 이후에 각 국가들은 탈중국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 중국이 이 밸류체인의 이 핵심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좀 뭔가 좀 그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코로나가 불평등의 인식을 심화시켰는데요. 이 노동 환경을 보게 되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그 6개의 막대기가 있는 거는 이건 필수 노동자입니다. 필수 노동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비필수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노동자를 하면은 뭐 택배 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의료진이라든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출근을 해서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제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왼쪽의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이고 오른쪽의 세계는 코로나 이후입니다. 필수 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결국은 그 코로나 이후에 현장에 나가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많이 줄어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3차 산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필수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상 많이 그 줄어들지 못하고 워크플레이스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6개의 막대기는 비필수 노동자인데요. 비필수 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특히 3차 산업의 비필수 노동자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 막대기입니다. 재택근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장 근무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 그래서 집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느냐 또는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그 양극화를 갖다 더욱더 가져오는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이 됐습니다. 필수 노동자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비필수 노동자 같은 경우가 뭐 보통 화이트 칼라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그 임금 격차라든가 아니면은 노동자 그 일자리 수에 있어서 더욱더 양극화가 심화되는 바로 이러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나온 상황인데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서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일자리가 그 줄어드는 정도가 인종 간, 성별 간 다 다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게 되면요. 백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지만은 흑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결국은 인종별로 성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이고 공통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를 비교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시간당 16불 이하를 받는 그런 직종인데요. 바로 그러한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그에 비해서 고임금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별로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8월 달에 들어가서 다시 과거의 수준을 금방 회복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성별, 인종별, 직종별, 임금별 고용의 양극화를 더욱더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년도에 각국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국내 정치 경제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개입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활동 제한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보시게 되면 지난 4월, 5월 달에 굉장히 많았다가 차츰 이제 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겨울에 들어서면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경제 지원 도입 국가와 그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경기 부양 또는 가계 소득 지원이라든가 가계 금융 지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보게 되면 미국 연준의 총 자산이 최근 와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죠. 왼쪽 그래프에서 총 자산이 급증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좋은 것이 아니고요. 자산이 급증했다는 얘기는 미국 연준이 그만큼 뭡니까? 미국 정부의 채권을 많이 샀다는 얘기죠. 많이 사면서 돈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샀으니까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것은 뭡니까? 결국 이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앙은행이라 하는 것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걸 갖다가 무제한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은 있죠. 기본적으로 그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미국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상황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양적 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양적 완화는 자산 시장에서의 굉장한 그 어떤 가격 상승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주가는 굉장히 올라가서 미국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최근의 상황이 과거에 한참 호황기였을 때 그때의 상황까지 근접할 정도까지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적으로 이제 재정 여력이 제한되고 있는데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것이 보시게 되면은 선진국도 그렇고 이제 개도국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그 경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좀 길게 좀 이게 그리고 제가 항상 정부 부채나 재정 적자는 항상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왼쪽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피크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대전 때 이때 각국 정부 선진국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그냥 그때는 전쟁 무기를 생산하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전쟁 무기를 생산하고 생산한 기업에 대해서 통화 증발을 해가지고 또는 계속 이렇게 화폐를 지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수준이 전쟁 수준이다. 2차 세계대전 수준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2차 세계대전 수준입니다. GDP가 떨어진 것도 2차 세계대전 수준, 정부 부채가 올라간 것도 2차 세계대전 수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최대 위기다?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공황 이후의 최대 위기입니다?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 위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세계대전 정도의 그 정도로 좀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정부 부채라 하는 것은 나중에 하기에 따라서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항상 올라가는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당해년도 정부, 각국 정부의 당해년도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막대기가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퍼져 있는데 마이너스 20%까지 지금 가고 있죠. 카나다, 미국, 브라질,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은 현재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맨 오른쪽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흔히 얘기하는 재정 적자의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근데 마이너스 3에 비해서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그리고 양호한 국가가 마이너스 10 이 정도로 각 국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재정 정책을 통해서 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기 이후의 성장 경로가 과연 회복될 것이냐? 이 파란색은 이제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고, 그리고 빨간색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글로벌 우리가 아시아 외환위기 때 크게 한번 또 밑으로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우리도 성장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굉장히 양호하게 세계 성장률, 평균 성장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선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그런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 만큼 그렇게 못하는 것을 크게 이제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재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회복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결국은 신산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될 것이냐 바로 생산성 증가에 의한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의 과제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노동 투입을 통해서 어떤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자본에 대한 자본 수익률도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현재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이든 시대의 국제 통상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때는 자국 우선주의 통상기조다. 바이든 정부 때 자국 우선주의 통상기조 똑같습니다. 자, 다만 트럼프 때는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사용했습니다. WTO를 외면하고요. 그리고 동맹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죠. 자, 이런 것이고요. 그러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통상정책을 추진해서 가급적 WTO 중심의 다자체제를 활용하고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강경한 대중국 통상정책 똑같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똑같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의회의 결정을 우회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한 반면에 바이든은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이다. 이것인데요. 많은 언론에서 또는 많은 분들이 그 흔히 강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은요.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회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입니다. 의회 상원에서 36년간 상원의원을 했던 사람이라서 의회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30 몇 년을 평생을 의회에서 있었던 분이 대통령 된 예가 없습니다. 있을 것 같지만 별로 없습니다. 자, 클린턴도 주지사를 했고요. 조지 W 부시도 주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도 상원의원을 했습니다만 짧게 했고요. 이와 같이 그래서 케네디가 조금 한 몇 년, 10년 정도 하원과 상원의원을 했었고 이와 같이 바이든은 의회 경험이 매우 풍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을 가급적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와의 조율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주요 인물로서 토니 블링컨을 이번에 그 국무장관에 지명했죠. 토니 블링컨은 오바마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었고 이란 핵 협상을 또 타결했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와 일반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타이는 그 무역 대표부 USTR 대표 지명자로서 우리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대만 출신이죠. 원래 이제 그 조상은 이제 그 중국 본토에 있다가 대만으로 왔고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잘 알고 그리고 USTR 대중무역에 관해서 진두지휘를 했던 과거에 오바마 정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캐서린 타이의 어떤 지명은 결국은 대중국 통상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디즈 같은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NEC 위원장 지명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환경 분야, 특히 파리 기후 변화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친환경 기후 변화 정책을 갖다가 잘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체제를 복원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EU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 WTO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 한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과의 적극적 연대를 통해서 결국은 WTO 체제를 개혁하고 이것이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대항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국 기업에 대한 산업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 불공정한 국영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강제적인 기술 이전, 다음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이 중국의 약점을 계속 건드리면서 이것을 WTO의 그 협상 테이블 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 이것이 약간 좀 위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자국 기업의 산업 보조금 지급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보조금이 엄청나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각 국가별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이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현황 파악이 됐을 때 과연 중국만을 타겟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의문시 되고요. 국영기업 문제는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도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WTO 차원의 어떤 대응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결국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가 FTA에 대해서 CPTPP라든가 뭐 그다음에 RCEP이라든가 또 USMCA 뭐 여러 가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기 그 오른쪽 부분에 있는데요. 결국은 RCEP에 대해서 RCEP이 체결이 됐고요. RCEP이 반드시 꼭 중국이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 처음에 주창했던 바로 그러한 체제에 더 가까운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이 RCEP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 CPTPP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거기에 가입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상당히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CPTPP에 결국은 미국이 다시 가입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든가 지금 영국이라든가 CPTPP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과 함께 어떠한 형태로 CPTPP에 우리가 가입할 것인가가 현재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냥 그대로 가입할 것이냐? 미국이 만약에 CPTPP로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현재 CPTPP의 수준은 그 전에 미국이 오바마 정부가 타결했던 TPP 수준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돌아와도 TPP 수준으로 이제 특히 노동 환경 이슈라든가 디지털 무역 쪽에서 더 올리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도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바이든 정부는 과거의 TPP 형태로는 가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좀 틀을 바꿔가지고 가입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미 FTA를 했는데요. 한미 FTA 굉장히 수준이 높은 FTA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진행된 TPP라든가 USMCA, 멕시코와 카나다 간의 그와의 합의하고 봤을 때 노동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 FTA가 상당히 낮습니다. 많은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TPP는 거기는 좀 더 있고요. 현재 USMCA가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했던 바로 그런 협정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의 방향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 USMCA입니다. 여기는 노동 환경 이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협정을 맺을 때도 바로 USMCA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상 기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두 개 보시게 되면 USMCA가 있고 그 다음에 USJDTA가 뭐냐면 미국과 일본이 맺었던 디지털 트레이드, 디지털 무역 협정입니다. 여기는 데이터 이슈와 기타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 문제, 소스 코드라든가 이런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CPTPP는 몇 개가 없고요. 한미 FTA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 USMCA 또는 USJDTA 수준으로 결국은 디지털 통상기본을 가져갈 것이다. 미국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같은 그런 입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트럼프와 바이든은 말이 기후변화 협약에 바이든은 재가입하겠다 그랬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또 강화하겠다 그랬죠. 셰일가스를 하기 위한 수압화쇄법이 이게 환경 파괴가 심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하겠다고 해서 트럼프와 기후변화 관련된 대응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050년에 네트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5년 그리고 2030년, 2025년 각각 기준을 두고요. 2025년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라든가 2035년에 전기 발전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야심찬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중 간에 그동안에 지난 5년간은 그럼 과연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얼마나 됐느냐. 지금 디커플링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됐느냐 보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뭐냐면 저 맨 위가 뭐냐면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서로 농림수산물, 철강, 비금속 뭐 모든 부분, 전기전자, 기계 부분에서 미국과 그 중국 간의 교역의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디커플링은 2015년 이후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따라서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도 살짝 줄어들었죠. 이와 같이 미중 갈등 이후에 디커플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 1등, 2등, 3등 폭수가 저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중 디커플링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 달도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이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 굉장히 많은 중간재를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시대 우리의 통상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유무역의 기반 위에 공정성과 투명성과 공감성이 가미된 통상정책에서 원칙을 항상 밝히고 이 원칙에 따라서 계속 준수해 나가고 지역 내 가치 사슬의 효율적인 전략적인 활용을 통한 통상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규칙을 기반한 자유무역 그리고 다자체제를 지향하는 국가 그룹과 협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견 통상국가의 그룹을 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WTO 개혁 그룹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고요. 바이든 행정부 요구사항이 대충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WTO의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FTA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별로는 디지털 관련해서는 지금 디지털 지역화 관련해서 중국은 디지털 지역화를 하자는 입장이고 미국과 일본은 디지털 지역화를 금지하자는 입장이고요. EU는 GDPR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잘 논의를 해와서 지금 확립을 해놨는데 이것이 약간 중간쯤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도 디지털 활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결국은 이러한 방식의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내 데이터 3법이 통과됐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문제를 논의해야 되고 온라인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디지털 통계를 보다 좀 더 정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목표 시한 설정 이건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관련 정책을 전부 다 우리가 그린 뉴딜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정책을 또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면 여기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분들에서 지원을 하고 결국은 정책 지원을 유도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공정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셔서 저희 조금 더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많은 질문 주고 계십니다. 질문 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해서 또 답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내년의 경제 리스크로 코로나 확산 여부, 뭐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실물과 금융시장의 괴리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이게 결국 기술 패권 경쟁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것이냐, 혹은 뭐 새우등 터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술적인 자립도를 더 높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음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미중 무역 갈등으로 앞서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자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바일 폰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기계류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뭐 삼성전자 예에서도 이제 보았듯이 결국 단기적으로 중국 물품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결국 이제 우리나라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석유화학 부분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도 특히 이제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탄소 국경세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강화되고 이것이 당장 지금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향후 5년 내에 부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생산 공정을 저탄소 중심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예. 중국이 최근에 채권 시장도 개방하면서 외국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미국이 두고만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나오거든요. 일단 중국이 이제 뭐 채권 시장 좀 개방했다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은 자본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지금 향후 3년 내에 뭐 그것이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의 중요성이 다시 재발견됐다고 할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홍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이제 뭐 비경제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압박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결국은 홍콩을 통한 자본 조달이라든가 홍콩을 통한 이제 뭐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미국 그 기회가 막힘으로 해서 홍콩에 대한 어떤 활용도를 더 높이려는 전략을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 추진하되 다만 중국 자본시장의 그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또 하나가 한국 상장사들이 상당히 현금 보유 비중이 높다고 모두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기업들에게 타격을 덜 입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됐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현금 보유량을 늘려왔습니다. 사실은 미중 전략 경쟁 이후에 불확실성과 위험이 더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왔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거기에 대기업들도 그에 대한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이 어떤 대응 능력을 레버리지를 스스로 줄임으로 해가지고 결국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력을 강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선진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별로 그것을 대응을 잘하는 기업들이 있고 대응이 잘 안 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코로나를 극복함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일부 기업의 뭐 도산이라든가 이런 그런 충격파는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대응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나눈다는 것은 이 현금 보유 비중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건가요? 사업 전략에 대한 사업 부분인가요? 구조조정을 그동안 확실하게 해왔느냐, 그다음 현금 보유 비중, 그 다음에 현재 그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업종별로 너무나 극명하게 그 성과가 뭐 사실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성과가 갈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결국은 이제 성패가 갈렸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 과연 어떤 업종이 굉장히 어려운데 업종의 대표적 기업들이
이 업종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업종이면은 지원을 해야겠죠. 현재 어려워도. 그러나 이것은 중장기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축소해야 될 그런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구조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데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내년에도 이제 실제 실물 경기와 자산 시장 간의 괴리가 이어질 걸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 자산 시장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야, 이거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다들 말씀인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말씀이라 하겠는데 이제 흔히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특히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그 버블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버블을 많이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자산 시장의 강세는 계속될 것이다. 다만 개도국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개도국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펑크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산 시장의 어떤 버블 문제는 이 국내 시장도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전 세계 주식시장 한국을 포함해서 단기적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다시 회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쪽에서만 더 오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재조정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도국의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국내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약한 고리가 어디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나라를 말씀드리긴 굉장히 좀 제가 어디 가서 나라를 이제 얘기를 하면요 꼭 그쪽 대사관에서 항의가 와요. 당연히 항의하죠. 왜냐하면 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개도국 중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상당히 큰 나라,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요, 굉장히 그 정부의 대응 능력이 취약해진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전통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나가주시죠.